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능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신분제 사회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주어졌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근대 공교육이 도입된 이후에 기본적인 이 교육의 이념은 모든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돼야 한다. 이러한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라든지 그 사회적 지위라든지 사회 계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각자의 노력 또 능력, 각자의 어떤 그 적성, 그다음에 흥미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념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기능이론은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용이 나게 해야 되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이러한 기본 신념에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러면 기능이론에서의 기본적인 개념들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능력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주의는 뭐냐면 과거 이전에서는 신분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됐죠. 그 사람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던 곳에서 이제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노력 이런 거여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회를 바른 사회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진보적인 이념이죠.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인류가 누구나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대 공교육이 도입이 돼서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 근 100년이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5천년의 역사였다면 4,900년이 계급제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당시에는 진보적인 거죠. 누구나 공부할 수 있구나. 나도 신분은 이제 해방이 됐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신분이 아닌데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 그 학교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예를 들어서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는 학교를 통해서 자기 잠재력을 갖다가 최대한 찾아내는 거죠. 난 야구에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의대를 가거나 법대를 가서 또 자기 일을 찾게 되는 거고. 이렇게 또 화가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기의 능력, 적성, 이런 것을 학교에서 찾게 되는 것이고, 학교는 그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기능이론은 능력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능력주의의 다른 말로 업적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업적주의라는 말은 어떤 메리토크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메리토크러시. 메리토크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적주의죠. 그러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이었느냐.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잠재력이 어떤 거였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도와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의 자리에 오게 되느냐. 과거에는 신분이었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도입된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능력, 적성, 흥미, 취미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론 학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학교를 통해서 자기 적성과 잠재력을 찾아서 결국은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이 결정되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사회고 바람직한 사회다. 과거에 이제 신분제에 대한 거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굳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같은 경우는 드류갱이라고 읽는데, 또는 이제 드류크하임, 영어로 발음은 드류크하임이고 불어 발음은 드류갱이 맞겠죠. 그러니까 불란서 사람이니까,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러한 기본적인 아까 말하는 그런 사회적 역할 플러스 사회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역할 중에서는 여러분들 사회화의 기능도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든 가정에서 배우든 지역사회에서 배우든 은연중 또는 공식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 또 뭐 남자는 치마를 입지 않는 것. 뭐 치마를 입는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뭐 치마를 입는 사회는 있지만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치마를 입지 않죠. 그것 때문에 뭐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거를 사회화라 합니다. 교육에는 사회화 기능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립적이든 사회화 기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탈코트 파슨스인데 그 기능 이론자들 중에서는 그 생물학자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체론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세포라든지 인체라든지를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각자 톱니바퀴처럼 자기 역할들이 맞물려서 생명체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로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같이 어울려서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경찰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은행원이 되고 뭐 이런 톱니같이 물려서 돌아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신분이 결정하던 것에서 이제는 능력, 적성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기능이론은 이렇게 신분제가 깨지고 나서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자본주의가 발달되면서 날로 성장하고 이러면서 나온 개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요. 또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고 또 뭐 이렇게 좌파 혁명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개혁을 통해서 항상 바람직하게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깊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이론에서 사회적 변혁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톱니바퀴 같이 물려 있는 역할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각자 직업이 있는 거죠. 경찰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회사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균형이 잘 맞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회는 외부적인 요인과 또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균형 상태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마차가 다니던 시절에는 어떤 역할들이 필요합니까? 일단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여각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이동을 하니까 말도 쉴 수 있고 사람들 쉴 수 있는 여각에서 말 모이를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수레를 고쳐주는 사람,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주막이죠. 주막집에 그 밥을 제공하는 사람,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마차를 고치는 사람, 말발굽을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일자리를 잃겠습니까? 근데 마차를 고치는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고, 말발굽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 없는 거고, 여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균형 상태가 이르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능이론은 낙관적이고 굉장히 점진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랬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새로 아스팔트에 도로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교통경찰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고, 큰 호텔을 짓고 이제는 그 여각을 지어가지고 말을 더 이상 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들, 뭐 경찰관부터 자동차를 고치는 메케닉, 그 다음에 호텔 종사하는 업체, 그 다음에 레스토랑 관련 사람들, 더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균형 상태가 있다. 내부적인 요인이건 또 외부적인 요인은 불균형 상태로 도입을 했다가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가는, 이렇게 사회가 유지된다는, 그러니까 사회 변혁이라는 관점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죠.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녀가 유별하다고 그래서 남녀 불평등이 있을 때는 칠거지약을 가르쳐서 균형 상태가 이루지만, 남녀가 그러니까 여자가 사회적 진출을 하게 돼서 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 그걸 불평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불균형이 일시에 오지만 다시 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양성평등이 생겨서 다시 균형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또 발전한다. 이렇게 보는 상당히 낙관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능이론은 신분제가 폐지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발달되고 자본주의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 교육 이념 그리고 사상적 뒷받침이 된 이론들입니다. 이 기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 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기본 신념을 모든 사람들한테 심어준 기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것이 머리에 박히게 해준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근대 공교육이 평등교육, 평등주의 교육으로 확립이 되도록,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한 이론이죠. 그것이 결국 교육 평등으로 이어진 거죠. 이렇게 기능이론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 자유민주주의에 있는 나라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으로 다 교육을 근대 공교육이 도입이 됐고 또 지금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는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초창기에는 신분이 해방되고 누구나 노력을 하면은 사회적 지위가 결정이 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본주의가 고도화되고 발달되고 또 그 내에서 자본주의적 계층 구조가 형성이 되고 나니까 이상하게 부의 대물림이 이상하게 있다. 뭐 신분제 같이 고정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게 위기 아닐까? 그런 속에서 다음 시간에 다룰 갈등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기능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